오늘 방송은 국세청이 차명 주식을 싫어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오늘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같은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개인이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는데도 정부가 법인을 장려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투명 경영을 유도해서 네.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그렇죠. 네. 네. 세금이 줄어드는 것보다 투명 경영에 따른 편익이 훨씬 크다라는 거죠. 네. 그럼 답이 있네요. 네, 있습니다. 네. 그럼 투명 경영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되겠냐? 정부가 이렇게 덜 걷어간 세금을 사업 목적이 아닌 사적 목적으로 쓰지 마라. 가지급금은 사적 목적으로 갖다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네. 당연히 가지급금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세무상의 그런 어떤 제재 조항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차명 주식입니다. 다양한 어떤 그런 공적 배당 활동을 통해서 정당하게 사용을 해야지. 이제 가공으로 주주수를 늘리는 경우는 이제 주주를 여러 명 만들어서 소득이 분산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지급금 차명 주식은 법인을 운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조기에 해소하지 못하고 방치하게 되면 기업 성장이 암적 존재가 된다.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네. 투명 경영의 걸림돌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네. 네. 차명 주식이라는 부분이 그러면 왜 납세자가 이런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를 하게 될까라는 부분에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회피. 2.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후 정상적인 양도를 가장한 자녀 등의 증여세 회피. 3. 상속 개시 시 상속재산 누락으로 상속세 회피. 4. 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한 소액주주 위장으로 주식 양도세 회피. 5. 최대주주의 할증평가 회피. 다 회피군요. 네. 너무 혜택이 많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차명으로 재산을 보유하고자 하는 네. 니즈가 당연히 안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자, 1번을 한번 볼까요? 법인이 계속 사업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쌓이게 되면 사내의보금으로 쌓이죠. 네. 주주한테 가야 될 이익인 거죠. 주주가 한 명일 때보다 네. 10명, 20명, 30명 주주수가 늘어날수록 네. 당연히 이 누진세율 구조로 과세를 하는 소득은 세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이제 공적 배당 활동, 미리미리 이제 늘 주주에게 배당을 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세금을 납부하는 이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가공으로 주주수를 늘리게 되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도 그만큼 줄어드는 대신에 실제 그 가공주주에게 간 배당들은 또 실제 주주가 다 우회해서 가져가겠죠. 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이 되게 복잡한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양도세하고 네. 증여세하고 세율 구조가 달라요. 그렇죠. 예, 양도세는 이제 2단계 누진 구조입니다. 네. 3억을 기준으로 네. 3억보다 많으면 20%, 네. 3억보다 작으면 20%, 20% 이상이면 3억보다 높으면 25% 예. 이렇게 2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네. 증여세는 아시겠지만 10%부터 네. 50%까지 네. 세율이 매겨지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부모가 자식한테 증여하는 형태를 취하지 않고요. 네. 예, 차명주주로부터 양도받고 양수받는 형태.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원쿠션.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양도라는 행위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네. 그만큼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당연히 상속재산에서 누락이 되겠죠. 상속세가 당연히 회피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소액 주주 위장으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주식 양도소득세가 아까 이제 3억 기준으로 20이냐 25%냐 결정하는 건 대주주입니다. 근데 이제 소액 주주가 되면 세법상으로 소액 주주는 이제 4% 미만입니다. 소액 주주가 되면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이 10%로 떨어져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제 절세를 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네. 또 하나, 이제 이게 작년에 그게 바뀌었잖아요. 초과배당. 네네. 초과배당이 균등배당과 큰 차이가 없게 실익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절세 메리트는 많이 사라졌죠. 자, 그런데 이 초과배당은 여전히 비특수관계이면서 여전히 초과배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제3자에게 그 차명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제3자에게는 여전히 뭐를 할 수 있어요? 초과 배당을 할 수 있는 거죠. 최대주주의 할증평가 회피는 이건 이제 최대주주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네네. 차명주식을 통해서 이제 최대주주 요건을 피해가면 할증평가를 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중소기업은 지금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뭐 상장기업에만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몇 가지 이제 그 국세청의 보도 자료를 통해서 차명 주식이 문제된 사례를 한번 보면요. 네. 상장 예정인 주식들을 네. 차명으로 매매해서 연소자인 자녀들에게 우회 증여해서 상장에 따른 주식가치 증여 이익을 이제 변칙적으로 증여했다라는 겁니다. 상장을 앞둔 기업들은 의외로 차명 주식이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상장을 하게 되면 대주주는 일정 기간 동안에 주식을 팔 수 없잖아요. 근데 사실 그 상장 기업의 오너도 상장하기까지 본인이 많은 자금을 조달했고 그 상장의 결실을 바로 얻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네네. 1년 후에 또 주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호예수 제도에 의해서 주식을 내다 팔 수 없다 보니까 본인 주식의 일부를 차명으로 운용해서 이 차명 주주가 시장에다 주식을 매각하고 이 자금을 실제 소유가 회수하는 형태죠. 이런 경우 많겠는데요. 예, 그래서 상장 후에 세무조사 받으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무조사에서 많이 적발이 되기도 하죠. 자, 이번 케이스는 이제 임직원 등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이제 매매를 가장해서 미성년자 등에게 우회 증여하는 방법을 쓴 겁니다. 사실 이제 차명 주식을 큰 기업들은 이제 임직원 등에게 많이 명의신탁을 하죠. 네. 근데 이제 임직원들하고 대주주의 자녀들과는 특수관계가 아니에요. 비특수관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법상의 시가 적용을 받지 않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원쿠션 똑같은 뭐 그런 거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증여하는 것보다 이렇게 임직원을 통해서 한번 명의신탁한 후에 차명 거래를 하는 게 훨씬 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뭐 한때 시끄러웠죠. 그 버닝썬이라고 그 문제가 됐던 유흥업소죠. 아, 네. 그 연예인.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때 실제 문제가 터지고 나서 폐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때 기사를 보시면 이제 법인세가 체납됐다. 그래서 이제 국세청에서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장부를 봤는데 법인세를 징수할 수 없을 수 있겠다. 왜? 근데 이 회사는 주식을 네. 예, 서로 과점주주 안 되게끔 분산을 미리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이 돈을 못 내면 그냥 국세청은 세금을 거둘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주식이 실제 소유인지 차명인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국세청이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명으로 주식을 해놓는 이유 중에 정말 의외로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과점주주 리스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세무사님들은 아예 처음부터 그냥 차명으로 하세요라는 거를 하나의 정론으로 그냥 자문을 했다고 저도 듣고 있어요. 이름 빌려오라고 그랬고. 예,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법인을 운영하다가 뭐 이런 세금 체납 문제가 생기면 네. 법인을 없애고 또 신설법인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 의무나 간주취득세를 회피하려는 이런 어떤 목적도 이 차명을 통해서 조세 회피를 하려는 대표적인 의도 중에 하나로 국세청이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법률상의 제재에 어떤 것들이 있나를 한번 더 디테일하게 좀 알아볼까요? 네. 자, 첫 번째는 어쨌든 여기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 증여가 아니잖아요. 명의신탁은. 네. 그렇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예. 주식 명의신탁도 일종의 이 벌금적 성격의 조세예요. 과징금 성격의 조세라는 거죠. 대신에 이제 부동산처럼 이게 과징금 개념이 아니라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걸로 보고 증여세를 거두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2018년까지는 이 명의자가 납부 의무자였어요. 그런데 사실 명의자는 빌려주는데 세금까지 내는 거는 좀 과하잖아요. 그래서 실질 소유자가 연대 납세 의무자가 됐어요. 아, 그래요? 2018년도부터요? 18년도 이전에는. 이렇다 보니까 실소유자가 나 모르겠다 하고 도망가 버리면 이 돈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그 모든 덤태기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게 잘 됐으니까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명의자가 이름 빌려주고 자기 소유권 주장을 하네, 저 사람 변심했네라고 하지만 명의자 입장에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더라면 이 실소유자의 세금을 고스란히 명의자가 다 뒤집어 써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명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일정 부분 그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지. 네가 그런 사실을 처음부터 나한테 정확하게 인지 안 했으니까 네가 날 배신한 거지. 배신과 변심의 차이인 것 같아요. 배신과 변심의 차이. 예. 네. 자, 그런데 이 명의신탁이라는 건 어쨌든 국가가 이 제도를 과징금 성격의 이런 조세 제도를 법 규정화한 이유는 이게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면 과세할 수 없겠죠. 그래서 조세 회피 목적이 있냐 없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세제에서는. 그런데 그러면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냐 없었냐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과거의 행위를 갖고 판단할까요? 아니면은 미래의 개연성을 갖고 판단할까요? 둘 다 볼 것 같은데요. 둘 다 보는 게 맞습니다. 예, 정확히 네. 맞는데요. 사실은 법원 판례를 보면은 이 과거에 했냐 안 했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개연성이 있냐 없냐를 갖고 판단한 판례가 훨씬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과세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명의신탁 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냐 없었냐라는 걸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과세당국은 이거를 과거에 실질적으로 조세회피가 있었냐 없었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 미래의 조세회피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냐 낮냐라는 여부를 갖고 판단합니다. 네. 그럼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국세청, 과세관청이 차명 주식을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한 5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셨어요. 결국에는 그게 다 이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을 개연성이 많다. 네, 다분하다. 다분하다. 예. 네. 이거를 너 과거에 잘못이 있으니까 네. 너 앞으로도 잘못할 거야 같아. 이게 아니라 과거에 잘못이 없어도 네. 넌 범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왜? 지금 상황이. 네네. 그리고 실제 5년 후, 10년 후에 네가 법인을 정리한다고 놓고 보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조세 경감이 이루어지네. 그러면 그거는 실제 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라고 나는 볼 거야. 이게 이제 좀 우세한 판례라는 거죠. 개연성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그 영화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갑자기 저는 떠올랐는데 여하튼 우리 대표님들께서 만약에 그게 과점 주출을 피하기 위하셨든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든 간에 차명 주식에 대한 부분들은 빨리 해소하시는 게 우리 대표님께서 기업을 운영하시는데 대단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